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저축은행 위기와 대출금리 위협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것을 넘어서는 대출이자율이 보인다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영업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애초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나쁘게 조명되는 대부업체라고 하면 후자인 경우예요. 전자는 제3금융권 정도로 지칭되며 법정 이자율을 지켜가며 대출을 해줍니다. 문제는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모든 금융업은 돈을 맡아두는 대신 돈을 주고, 그렇게 맡아둔 돈을 급한 사람에게 빌려준 형태를 취합니다. 맡아두고 주는 돈보다 빌려주고 받는 돈이 크도록 만드는 거죠. 즉 어쨌든 맡아두는 돈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나, 또는 자신들이 돈을 가져오는, 돈을 조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보면 쉽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금을 받고 예금이자를 고객에게 줍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대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로는 대출을 받아가는 고객에게는 예금이자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요. 물론 이 부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들 겪게 되죠. 그럼 여기서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라고 하고, 매출과 비용의 차이인 마진이 남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합쳐서 예대마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마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돈을 맡아두고 줘야 하는 돈, 즉 예금이자도 금리 인상 시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금융 수익에서 비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수익 측면의 이자도 올려야 됩니다. 바로 대출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곳에서 돈을 가져오는 비용, 즉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3금융권 정도의 대부업체는 더 이상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진이 남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하죠? 자선 사업을 계속하나요? 안 하죠. 대출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만약 대출 창구를 찾아오는 고객이 늘어난다는 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입장에선 경험적으로 앞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위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걸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즉 슬슬 경제 분위기에서 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날 만큼 힘든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 대부업체 입장의 마진도 급격히 줄어든다면 아슬아슬한 마진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출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해준 대출 이자를 열심히 걷어들이는데 집중적으로 힘을 씁니다. 이 말은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을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 등록하고 법정 이자까지 깔끔하게 지키는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걷어들이는데 집중이 힘을 쓴다는 건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대출문을 완전히 닫아 건다는 거죠. 쉬운 예제를 위해 대부업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카드사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론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카드를 사용해 긴급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총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즉 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출 방식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문이 빠르게 닫히고 자금줄이 밑에서부터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나 개인들 입장에서나 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상황은 쉽지 않아요. 1금융권 은행에서 자신들의 체력이자 사업자산인 예금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이자를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높입니다. 특판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저축은행은 그런 예금이자 특판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제한은 20%가 존재하니까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이자는 기존에 이미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거기서 더 높여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적다는 거죠. 여기서 예금이자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 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되게 되고,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행 자체가 위험한 수준까지 마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는 마음껏 못 올리는데 예금이자는 마찬가지로 마음껏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이유로 예금이자를 계속 올리지 않고 적은 마진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1금융권 예금이자가 매력적이니까 저축은행이 예금 안 하고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심지어 저축은행 돈도 빼서 이 정도 이자 차이밖에 안 나면 더 안전한 은행에 맡길래 하고 돈을 빼가겠죠. 즉 저축은행 자체의 자산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현재 무슨 상황이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사, 회사 간 돈을 빌리는 금리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니면 아예 돈을 빌리기 힘들거나요. 그럼 또 여기서 단순히 저축은행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해서 자금줄이 마르는 걸 지켜보면 될까요? 어딘가엔 답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축은행은 평소에도 높은 수익을 내야 해요. 이자 수익을 높게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는 것도 하게 됐는데 2021년 대비 46% 증가한 총 2조 원 수준으로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파산 위협에 직면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PF라는 곳이에요. 즉 저축은행이 돈 돌려받아야 하는 곳도 함께 위협받는 중이라는 거죠. 심각하게 말이죠. 게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있던 것도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에는 이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파급해서 알려진 뉴스로 인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또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 경제 위기의 위협 상황에서 채권과 같은 모든 신용시장의 위협까지 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20%의 법정 금리라는 상한선이 마진을 축소시키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이러한 상한선과 자금줄이 마르는 양쪽 모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게다가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개인들도 존재하게 된 것이고요. 여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은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못 빌리게 되면 장난처럼 얘기한 불법 대부업, 일명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곳에서 통계가 의미 있나 싶지만 어쨌든 집계에 따르면 이런 곳의 최고 금리는 연 229%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인상,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법정 최고금리 20% 한계 사이에서 2에서 3 금융권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자금줄이 말라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자금줄이 더욱 마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곳에 누군가의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대화를 도와줄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유나님, 이준님 감사드립니다.